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참 저한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솜씨 없는 글을 써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안의 재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재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조 때부터 땅을 사뒀고 건물을 올렸고 지금은 그 땅값과 건물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별다른 노력 없이 재산을 불린 그런 집안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형제 자매도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금지옥엽 귀하게 키우셨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철도 좀 없고 돈도 물 쓰듯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하나뿐인 딸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죠. 저도 돈 쓰는 맛에 노는 걸 좋아해서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제가 혹여라도 마음이 바뀔까 연애하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애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남자친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얼굴도 야금야금 각종 시술을 했던 터라 스스로 꽤 예쁘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비싼 돈 주고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운동도 했고 매일같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식사를 채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자인 셈이죠. 제 남자친구는 저의 절친의 오빠였습니다. 얼마나 절친이냐면 서로 서랍에 속옷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절친이었어요. 철없이 놀러 다니는 데만 힘을 쏟는 저와 달리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였기에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고요. 제 절친의 말이라면 썩은 땅이라도 믿고 사실 분들이었죠. 처음 절친의 오빠와 사귀게 된 계기는 별것 없었습니다. 그냥 오빠가 저를 마음에 든다고 했고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터라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마음에 소개를 받았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얼굴이 전부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저에게 엄청 자상하게 대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을 홀랑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친구와 오빠 사이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원래 남매라는 게 서로 물어뜯는 재미로 산다고 하던데 이 남매들은 서로를 못 챙겨서 안달이 난 것 같이 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한 남자친구를 6개월 이상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오빠랑은 벌써 2년 가까이 사귀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친구네 집은 솔직히 잘 사는 축에 끼지도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함에서 조금 덜 사는 수준? 아버지께서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신 그런 집이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제가 몇 번이나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친구 자존심에 그건 싫었나 봐요. 딱 잘라 거절하기에 저는 대신 맛있고 비싼 밥이나 사주고 말았죠. 친구는 학원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공부했지만 저는 비싼 과외를 받고 추천서를 돈 주고 사서 대학을 가고 뭐 그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차이를 친구가 자격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와 나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줘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제 자랑을 많이 했죠? 이제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무렵 친구네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 수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대기업 살 길이 막막하니 대기업 취업 준비를 그만두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 차이가 대기업과는 꽤 났지만 일단 일을 하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쯤에서 친구 오빠랑 저랑 소개팅을 했고 사귀게 되었고요. 친구 오빠는 몇 년을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뒷바라지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시험 공부에 필요한 인터넷 강의도 결제해주고 문제집이나 교재 같은 것도 제 카드로 샀고요. 오빠가 공부하느라 외적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다니는 청담동 고급 미용실에 데려가 이발도 시키고요. 옷도 허름한 옷 입으면 인물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명품 같은 것도 팍팍 사주곤 했어요. 어차피 제 거 사는 김에 사는 거라 별로 아까운 마음은 안 들었고요. 그렇게 2년을 만나는 동안 오빠는 2번의 시험 탈락을 겪어야만 했죠.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탈락만 할 거면 다른 걸 해봐라 했지만 오빠는 지금 생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요. 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살면서 다른 필요한 것들은 제가 오빠를 위해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트 비용도 단 한 번도 오빠에게 내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를 위한 마음이 가득한 오빠를 보면 사랑을 듬뿍 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저희 집 재산은 제가 이렇게 펑펑 써도 티가 안 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년을 만나다 보니 오빠네 집에서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받긴 했는데 제가 꿈꿔왔던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티파니 반지를 받는 게 아니라 고작 모텔 방을 풍선으로 꾸며놓고 결혼해 줄래? 들은 게 끝이었어요. 그래도 뭐 저를 위해 큰돈 썼다면서 어디서 샀을지 모르는 다이아 반지도 들고 오긴 했더라고요. 뭐 3부쯤 되려나? 손가락에 끼우면 티도 안 날 것 같았지만 멋쩍어 하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 연애하면서 참 행복했었거든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뭐랄까 기대했던 프로포즈와는 전혀 달랐지만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도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반지 자랑을 했어요. 축하한다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상당히 뾰루퉁해 계셨습니다. 그 반지 알도 안 보이는데 그런 걸 받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에 드는 반지야 다시 사면 되지? 보니까 집안 수준 차이도 좀 나는 것 같고 딱히 직장도 없다던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차피 아빠가 준 건물도 있고 지금 나 돈 쓰는 거에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나 결혼하면 설마 카드 뺏어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는 집 아들이랑 결혼해야 나중에도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않겠냐 이거지. 저는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괜히 심통을 부리는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엄청나게 서운하다고 나중에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셨지만 결혼이라는 것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불도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반대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결혼 준비에 돌입했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위 올리진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주고 아껴주겠습니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는 저희 집에 와서 몇 번이고 인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꽤나 서운하신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는지 오빠를 향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올해 안에 결혼하는 건 양보 못해. 내년 5월에 하도록 해. 내년 5월까지는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빠는 올해 안에 꼭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도 사실 긴박하게 준비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찬성을 했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저에게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쿨하게 그만두라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결혼은 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시작하면 파혼하고 싶을 때 용기가 안 생기는 법이라고 하시면서요. 언제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말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오빠가 인사를 왔으니 저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는 명품 투피스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 들러서 드라이까지 하고 갔죠.
친구네 집은 처음 가보는 거라 솔직히 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가정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군데군데 곰팡이 쓸어있는 벽지에 방은 그래도 3개가 있었지만 오빠가 사용하는 방은 정말 작아서 옷방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 방이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침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어서 이 방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우애 좋은 남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빠가 더 큰 방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동생을 위해 양보한 거니까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친구는 야근을 해야 된다고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었어요. 집에 가서 인사 잘 드리라면서 화이팅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었고요. 은근 제 편을 들어줄 친구가 없으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온 한우 세트를 사들고 방문을 하니 어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인사를 드리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안 그래도 매번 명절마다 우리 딸 통해서 선물 보내줘서 고마워.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저는 밥 먹자는 말에 좁디 좁은 식탁에 앉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빠가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는 가정부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사내 진미를 다 모아서 음식을 차려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이 고작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김 같은 게 전부였습니다. 간만에 요리하려니까 삭신이 쑤시더라. 설거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밥 먹고 좀 쉬어. 저는 오빠의 말에 2번 놀랐고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결혼을 위해 인사를 드리러 온 손님인데 설거지라뇨. 저는 집에서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주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야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주시니까요. 거기다가 일도 하지 않으시는 가정주부인데 김치찌개 끓이시고는 삭신이 쑤신다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에 이도 나가고 생각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정말로 설거지를 하러 가는 오빠를 보면서 나도 도와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앉아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냉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에게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듯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간만에 설거지하느라 고생하겠네. 저에게 설거지를 하라는 의미인가 싶었지만 아버님께서 기침을 하자 어머님의 볼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낡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과도를 지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 과일 얼마나 예쁘게 깎나 한번 보자. 저는 과일도 제 손으로 깎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과일을 깎아본 적이 없다고 과도를 어머니께 다시 쥐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용히 사과를 깎아내었어요. 어머, 얘 과일 깎는 것 좀 봐. 이렇게 깎으면 뭐 먹을 게 있겠니? 아깝게 껍데기에 살이 다 붙었네. 아휴, 과일도 하나 못 깎아서 어떡해? 저에게 핀잔을 주문 어머님의 말에 제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죠. 거기서 당당하게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너무 되바라진 모습 같아 보일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제가 깎은 사과를 드셨어요. 깎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갈변된 사과를 드시면서도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만 입술을 삐죽이셨죠. 설거지를 끝내고 온 오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부모님과 나누고 저는 끼어들지도 못해서 조용히 과일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인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오빠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가 있어서 차를 끌고 왔지만 오빠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운전해서 가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귀찮게 데려다 준다고 해서 됐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얘, 시간이 늦었는데 어딜 데려다 주고 온다는 거야?
늦은 시간에 혼자 가는 남의 딸은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으셨나 봐요. 나 어차피 차 가지고 왔으니까 혼자 가도 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가 있어? 어떤 차? 너네 집 꽤 잘 산다고 했지? 갑자기 물어보는 시모의 말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렇게 면전에 대놓고 우리 집 잘 사냐고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랑도 오랜 시간 알아왔으니까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내가 대충 듣긴 했는데 그래도 본인한테 듣는 게 더 정확하니까. 건물이 몇 채나 있다고 들었는데 맞지? 네. 저는 대충 대답하고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제 반응에 오빠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굳이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 나와서는 사과를 했어요. 네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질문을 좀 생각 없이 하신 것 같아. 벌써부터 가족같이 생각하시나 보다. 우리 자기 점수 많이 따서 좋겠네. 저는 오빠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점수를 많이 딴 거라고 하니까요. 저는 오늘 즐거웠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께서 은근 궁금해하는 눈치셨지만 솔직히 말해봐야 흠만 될 것 같아서 잘 먹고 잘 쉬다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제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지 했던 제 생각은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꾸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에게 돈 가지고 훈수를 두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 네가 이제 내 며느리가 될 거니까 솔직하게 한마디 해도 되겠니?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너 지난번에 집에 올 때 입었던 옷, 그거 땡땡 명품 브랜드 옷 맞지? 그렇게 자꾸 사치 부리다가는 버는 족족 옷 사고 가방 사는데 다 나가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이제 공무원 되면 공무원 월급으로는 상상도 못할 건물들이잖아. 저는 제 카드를 사용해서 사는 물건들인데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도 물려받은 제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렇게 살 건데 말이죠. 나는 그런 가방이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만 그렇게 좋은 거 들고 다니면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한테 대접도 하나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결론은 저에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솔직히 못해줄 이유가 없긴 했죠. 하지만 말을 곱게 하지 않으니까 그럴 마음이 좀 사라지기는 했죠. 평소 같으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본인 부모님 이야기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저는 결국 오빠와 함께 시어머니께 드릴 가방을 사러 쇼핑을 갔습니다. 오빠는 자기 돈 아니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비싼 가방들만 보더라고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께 드릴 가방과 스카프, 드릴 지갑과 벨트를 샀습니다. 제가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시댁에 방문하자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네가 나 기살려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근데 여기 브랜드보다는 V 브랜드가 더 비싸지 않니? 저는 선물을 받아놓고도 약간 투정을 부리는 모습에 미간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런 저의 표정을 보고 오빠가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했어요. 가방 모델마다 가격은 다 달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점수 따려고 사온 건데 그렇게 표현해야겠어요? 아니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아무튼 고맙다 얘. 안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깐 앉았다가 가라.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커피를 타주시더라고요. 믹스커피지만 워낙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난번에 왜 건물 몇 채 있느냐고 물어봤었잖아. 거기 혹시 비어있는 자리도 없니?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자리는 있고요. 그래? 그럼 잘 됐다. 알다시피 우리 딸이 혼자 벌어다가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잖니. 하루 이틀 미안해야지 원. 그래서 말인데 나랑 바깥 양반이랑 가게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며느리 좋다는 게 뭐야. 자리 하나만 내줘. 건물에 임대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보증금도 못 주긴 하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장사하면서 너네가 우리 용돈 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하면 노후 준비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우리 노후 준비하라고 크게 한 방 싸줘도 되고. 저는 갑자기 저에게 노후 준비를 운운하며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모님 잘 만난 덕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자식 둘 다 성인으로 키웠으면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게 그것도 아직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차도 여러 대 있다던데. 맞지? 저는 평소에 차를 참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으면 리스로라도 꼭 끌어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대 정도 있었고요. 네, 차 몇 대 있어요. 아니, 우리 차가 벌써 16년 가까이 된 경차거든. 15만 킬로 이상을 타다 보니까 글쎄 차가 너무 낡았지 뭐야. 끌고 나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사고 나면 자식들이 걱정이지 뭐.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새 차 하나 해주는 게 어때? 새 차를요? 응, 이왕이면 새 차가 좋지. 내가 봐둔 모델이 있거든. 핸드폰으로 전송해둘게. 저는 당황했어요. 솔직히 저한테 차를 바꿔달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적어도 몇 천은 들 텐데 신혼집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런 걸 요구하다니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차가 좀 오락가락 하길래 불안하긴 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바꾸는 게 현명하긴 하지. 오빠마저도 차를 바꿔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저는 마지못해 일단 알았다는 행동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결국 제 차 중에 국산 세단 하나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차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차였지만 지금 새 차를 계약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거든요. 명의는 바꾸지 않고 보험만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바꾼 뒤 차를 가져다 드리니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 차 우리 타라고 준 거니? 네, 국산차 모델 중에서는 고가 세단이고 배기량도 좋고 관리하시기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험도 제가 받고 나서 바로 타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시고는 집으로 획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차 한 잔 먹고 가라는 소리도 없이 그러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일단 차도 해드렸겠다. 이제 혼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려나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빠에게 넌지시 신혼집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로 해주신대?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해주셔? 혼수는 내가 다 해갈 거고 차도 드렸잖아. 원하시는 명품들도 싹 선물로 드렸으니까 집은 해주셔야지.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던데? 와,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더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집 봤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 하신 거. 그러는 와중에 집까지 해달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면 집까지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야? 지금 너도 돈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솔직히 나는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이렇게 싸움이 난 적 없어서 이 상황이 너무 지치네. 당연히 집은 너희 집에서 해주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깨를 축 늘리는 오빠의 모습에 저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오빠의 말 맞다나 제가 훨씬 잘 살고 있으니 사랑만 있다면 누가 집을 해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명의도 제 명의로 두면 되는 것인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빠에게 인색하게 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것저것 다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해달라고?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평수 넉넉해서 신혼집으로 꾸미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운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도 속이 터지겠는데 참, 그래도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어찌 반대를 하겠니? 속상해 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침대나 가구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오빠와 함께 혼수를 보러 다녔어요. 결혼식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신혼집부터 새로 꾸미기로 결정했죠. 가구를 보고 살림을 보러 다니니 또 신이 나더라고요. 항상 새 물건을 구입할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세탁기도 바꾸고 냉장고도 좀 더 큰 걸로 바꾸기로 결정하고는 혼수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 가전이나 혼수 볼 때는 어른들이랑 함께 다니는 거야. 저는 신이 나서 백화점 가전 매장을 쭉 훑었습니다.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를 한창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냉장고를 막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냉장고 엄청 좋아 보이지? 네, 근데 너무 커서 신혼 살림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신혼집 말하니? 우리 집 말이야. 냉장고 바꾸시려고요? 여러 개 사면 좀 싸게 안 해주겠니? 너 신혼가구 바꾸는 김에 우리 집 냉장고도 좀 바꿔주렴. 저는 거기서 우뚝 멈춰서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이 가관이었어요. 차도 있던 거 줬으니까 돈 아꼈잖아. 냉장고 하나 바꿔드려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차값 생각하면 훨씬 싸게 먹히는 장사 같은데. 그래. 너 외제차도 2대나 있다면서 굳이 우리한테 국산차 준 거 아니니? 굳었으니까 그걸로 냉장고나 한 대 사줘라. 이 김치 냉장고랑 세트인가 본데? 저는 냉장고에 흠뻑 빠진 시어머니를 두고 오빠를 잡아채서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아? 냉장고까지 사달라고 하는 건. 그리고 외제차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거 유지할 수 있는 돈은 있고? 그 정도는 네가 좀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 결혼도 코앞인데 그 공무원 시험 때려치고 취직할 생각이나 해. 저는 오빠에게 딱 잘라 이야기했고 더 이상 오빠는 냉장고를 사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하다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시댁에 점점 질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뜸했던 오빠는 갑자기 저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이유였어요. 친구가 이번 달에 돈 나갈 일이 많아서 생활비를 적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제 친구가 진심으로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 집에서 한량처럼 놀고 있는 식구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요. 저는 오빠에게 제 카드를 한 장 주었습니다. 한도가 얼마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카드이지만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울먹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글쎄 카드를 긁어도 너무 긁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백화점에 뭘 샀고 하루 종일 카드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내역에서 또 한 번 깊은 빡침을 느꼈죠. 어머님께서 가지고 싶다던 냉장고를 결제한 내역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지금 내 카드로 냉장고를 산 거야? 지금 내 카드 내역 일일이 확인한 거야? 그게 왜 오빠 카드야, 내 카드지. 문자 알림 오는 거 몰라서 그래? 생활비가 모자라다더니 웬 냉장고를 긁어? 우리 집 냉장고가 많이 낡아서 고장이 났어. 급하게 사느라 어쩔 수 없이 네 카드 좀 썼어. 미안해. 그래도 카드 한도 자체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서 일단 넘어가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제일 열받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시점 청첩장이 나왔고 저는 청첩장을 돌리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슬슬 지인분들께 청첩장을 나눠주겠다고 하셨고요.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예, 바쁘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이용한 점집에 갔는데 네가 남자가 많아 보인다고 하지 뭐야? 너 사주 좀 불러봐라. 내가 제대로 점 한번 쳐야겠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안 바쁘면 나와. 나랑 우리 도령님 만나러 가게. 어머님, 저 천주교 신자라서 사주 같은 거 안 봐요.
지금 벌써부터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말이 우스워?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요. 절대로 사주만큼은 보지 않습니다. 너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속옷도 맨날 야시러운 것만 입는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결혼하기 전에 다 정리해. 분명 도령님께서 너 남자 많아 보인다고 했었다고. 그게 다 그런 데서 보이는 거 아니겠니? 아니 무슨 도령님이 제 속옷을 본 것도 아니면서 저런 식으로 저를 음해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냉장고 사건 이후에 시어머니와 연락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남자가 많아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예의 없게 행동하시니까 더 싫더라고요. 점점 전화에 대고 잔소리하는 것도 질려가서 휴대폰을 슬쩍 귀에서 떼고 딴짓을 하고 있는데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한테 들으니까 너 한 남자를 오래 못 만난다고 하더라. 나중에 바람이라도 피면 위자료 아주 단단히 준비할 거야. 알겠어?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제 절친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는 거 정상일까요? 저는 청첩장을 모조리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간 것만 해도 얼마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무려 갖은 명품들에 차도 한 대 들였고 신혼집도 제 명의의 집에서 시작하기로 한 마당에 거기에 냉장고까지. 오빠는 그 와중에도 뭘 하고 다니는지 제 카드로 사치를 부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시작이 절친의 말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시니 저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껏 지친 목소리로 저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너 도대체 집에다가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닌 거야? 내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다는 거야? 뭔데 다짜고짜. 어머님께서 내가 무슨 야한 속옷을 입는다는 둥, 한 남자를 오래 못 만난다는데 바람 피면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하라는 둥,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나도 처음 듣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어머님께서 너한테 들었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어.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렇게 입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너 여태 연애했던 사람들 6개월 이상 만난 거 본 적 없고 속옷도 야한 거만 입는 거 내가 모르겠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까 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알면서도 우리 오빠 소개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제 나 너의 시누이인 거 잘 알지? 인터넷 카페 글만 봐도 시누이한테 밑보였다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너한테 잘해야 되니?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마. 시집살이 제대로 당하고 싶어서 그래? 청첩장도 나온 마당에 이제 와서 파혼이라도 하게? 파혼하면 너네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거 몰라서 그래? 저는 제 절친이 왜 저한테 이렇게 날카롭게 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단짝이고 영혼까지 나눴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저 이렇게 나를 세우니 서운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유일하게 제가 믿고 의지했던 자격지심 없던 친구였으니까요. 내가 너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어? 갑자기 왜 이래?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 뭐가 서운해?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우리 부모님 좀 챙길 줄 알았어. 내가 못 챙긴 게 도대체 뭔데? 부담 주지 말라고 해서 신혼집도 혼수도 다 내가 내 돈으로 했어. 너희 집 냉장고도 내 돈으로 바꾼 거고 차도 들였어. 그것뿐이야? 원하시는 명품들도 다 사다 바쳤는데 내가 뭘 안 챙겼다는 거야? 너 남는 건물 거기에 우리 부모님 가게는 왜 쏙 빼먹어? 우리 부모님 6개월 남은 그 자리에 가게 들어간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었는데. 거기 연장 계약했다며? 거기는 이미 오랜 시간 있던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연장한 거지. 그리고 내 건물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는데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좀 알아봤어. 너 가진 건물들 중에 강남에 A타워 있지? A타워는 제가 가진 건물 중에 가장 비싼 건물이었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건물 월세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빛나기 딱 좋은 곳이라 웬만한 체인점 아니고서야 입주할 엄두를 못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딱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거기 1층 전체를 우리 부모님 가게 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월세만 2천인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증금도 한 푼도 안 내면서 월세 2천짜리 자리를 그냥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절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게 다 이런 큰 그림을 위한 건 아니었을까? 나에게 오빠를 소개시켜준 의도가 다 내 재산을 노리고 한 짓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없었던 것까지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천천히 그렇게 빼먹을 생각이었다면요. 그 자리는 월세만 2천인 자리야. 그러지 말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이 비어있어. 위에 층을 집처럼 쓸 수 있고. 어차피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도 너무 낡았던데 거기로 들어가시면 딱일 것 같네. 경기도 외곽이라고 했니? 너 지금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야? 무슨 가게를 하실 거라는데? 내 강남 건물 웬만한 체인점도 못 버티는 그런 곳이야. 그렇게 큰 자리에 어떤 가게를 내실 거냐고. 당장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할 건데? 그 큰 자리를 단 둘이서 운영하시겠다고? 너 돈 많잖아. 네가 당연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가게를 할지는 앞으로 천천히 정하면 되지. 저는 할 말 없다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뒤로 친구가 저에게 두어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무시했고요. 이 정도면 저도 파혼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어요. 절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 파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행동에 바로 옮기기로 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청첩장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친한 몇몇 지인분께 돌린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말대로 파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께서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호되게 혼날 각오를 한 뒤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따끈한 밥상을 차려두셨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밥 먹자고 하셨어요. 저는 뜨끈한 쌀밥을 목구멍에 밀어넣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오빠와 시부모님에게도 여러 통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오빠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수신 거부 처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제 절친도 함께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연락이 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할 말이 뭔데? 나도 마침 할 말 있어. 먼저 말해. 오늘 내 동생이랑 통화했다며. 이야기 다 들었어. 아무리 강남 건물이 아깝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경기도 외곽으로 가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건물에서도 월세 많이 받으면서 고작 2천 가지고 쪼잔하게 굴 거야?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준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고작 2천 가지고 쪼잔하게라뇨. 저도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파혼하자. 뭐? 너 지금 결혼 애들 장난이야? 파혼이라니.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오빠는 제 파혼 통보에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웃기게도 제가 카페에 가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너 지금 뻔뻔하게 파혼이라고 했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남자 생겼지 너. 아줌마, 막말하지 마시고요. 파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내가 준 차부터 내놓으시고 오빠는 내 카드 쓴 것도 내역 정리해서 줄 테니 입금해. 차 줘놓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우리 차 팔았던 건 생각 안 하고 차를 내놓으라고? 이대로는 파혼 못해. 위자료 내놔.
위자료? 너 지금 나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 했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해? 그날은 도무지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느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지인 변호사를 통해서 제 카드를 쓴 내역을 모조리 정리해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그간 쓴 내역을 확인하니 무려 4천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그리고 15만 킬로 주행한 경차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차라서 그런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준 차는 바로 보험부터 바꿔버리고 대리기사에게 스페어 키를 주고 집으로 가져달라고 했고요. 경차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제가 도무지 파혼에 대한 생각을 굽히지 않자 저에게 미안하다고 집 앞으로 찾아와 빌고 있는 오빠에게 경차 차 키를 던져주었습니다. 저에게 치사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도 보냈고요. 당장 돈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빠네 가족 모두 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울고 불고 빌고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경찰을 불러서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주 강단있는 결정을 했다면서 칭찬해 주셨고요. 그날을 계기로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비록 절친을 잃었지만 어차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으니 큰 미련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처분했고 지금 본가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선봐서 급 맞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만이 유일한 저의 살 길이었던 속상한 사연을 하나 들려주고자 찾아온 이혼녀입니다. 다들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미리 대비하면서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또 이혼의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유심히 고려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고자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았네요. 운전이란 게 나 혼자 안전운전한다고 해서 무사고를 보장하는 게 아닌 것처럼 부부관계 또한 저 혼자 노력한다고 배우자마저 변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욕심 없이 마음 맞춰 잘 살길 바랬을 뿐인데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설렘이라는 것도 세월에 장사 없다고 보는데 왜 그것에 끔뻑 넘어가 평화로운 가정을 깨트려 버린 걸까요? 사람이란 건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치부하기엔 한눈 팔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 이야기가 남들에게는 흔한 소재일 수 있겠으나 저에겐 깊게 새겨진 유일한 상처라서 현명한 대처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연을 들어봤을 청취자분들께서 제 사연에 위로 한마디씩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순진하고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모태솔로 남편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 남편은 나이 31살이 되도록 여자랑 손도 한번 안 잡아본 쑥맥이었어요. 제가 아동복지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시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파견 직원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먼저 관심을 주면서 대화를 트기 시작한 사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조금 작은 도시 수준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곳은 젊은 사람보다는 기혼녀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미혼이고 자기보다 어린 여자인 제가 남편 눈에 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남편보다 4살이 어렸는데요. 첫 취업하자마자 저도 주변에 제 또래의 젊은 직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심심하긴 했거든요.
몇 없는 젊은 사람들은 다 가정이 있어서 퇴근하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할 동료도 없었습니다. 지연 학연 전혀 없는 곳에 취업된 경우라서 더더욱 외로웠죠. 저 또한 우리 회사에서 미혼의 젊은 남성을 본 건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관심으로 처음 대화를 했을 때 남편이 미혼이라는 말에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사실만으로도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마치고 식사 같이 하실래요? 사실 저도 이곳엔 아는 사람도 없어서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거든요. 어머,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저도 집에 가면 쥐 죽은 듯이 누워서 휴대폰만 하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럼 저희 번호 먼저 교환할래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지만 관심의 척도는 제가 더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로 연락처를 뿌리는 저의 적극성에 남편이 좀 당황하더니 금세 웃음을 보이면서 받아줬던 걸로 기억해요. 남편과 늘 공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바깥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솔직히 나 자체가 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것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완전히 반대였고 여자에 대해 너무 모르는 순댕이였기에 제가 괜히 남편에게 때를 묻힐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으로 본 적은 없었고 대화 주제도 재미가 없었지만 제가 얼마나 타지에서 외로웠으면 그 시간마저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상한 개그를 하는 남편의 말솜씨에도 리액션을 열심히 해주면서 당시 분위기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먹는 반주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다니깐요. 저는 남편과 종종 그렇게 바깥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부분도 많고 공통점도 제법 많아서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남편을 동료 직원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더러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길래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담은 왕창 느꼈죠. 아마 그로 인해서 잠깐 남편이랑 멀어졌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수를 줄이고 피하면서 연락이 와도 피곤하다고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 돌려 말하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만남을 피하면 약을 사다 주고 친구들이 놀러와서 약속이 있다고 피하면 친구들과 시간 잘 보내라고 모바일 쿠폰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받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남편은 저한테 점점 더 호의적으로 변해갔어요. 이대로는 제가 희망 고문을 주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만 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제게 하나밖에 없던 가족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확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걱정해 주었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곁에 있어줬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절차도 모두 해결해 주었고요. 외동에다가 사촌들도 여자들이라서 남자의 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흔쾌히 남편이 다 해주었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 관을 들어주는 것도 남편이 자처했어요. 친인척들은 남편을 보고 저한테 남자친구냐고 참 사람이 수더분하고 묻어내서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저는 그가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음료를 정리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크게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성으로서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와 동시에 저런 남자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쩌면 남편보다 늦게 출발한 마음이지만 제가 더 빠른 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남편에게 식사 대접을 거하게 했습니다. 어디 식당에서 사준 것이 아닌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요. 와, 이 한희 씨가 한 거예요? 한희 씨는 얼굴도 마음도 참 예쁘신데 요리까지 잘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다 가지셨대요? 한희 씨 만나는 남자는 분명 복 받을 겁니다.
그래요? 대영 씨가 저희 엄마 위해서 고생해준 거에 비하면 비루하죠. 그래도 늘 저를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말인데, 대영 씨가 그 복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제가 돌려서 고백을 한 탓인지 남편이 잘 못 알아듣더군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더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대요. 그날 저는 남편이 그렇게 크게 리액션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연애하면서 제게 정말 잘했어요. 이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 헌신이라 해도 되었을 정도로 저를 공주처럼 대해줬고, 밥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항상 자기보다 저를 우선해 두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제가 더 빨리 결혼에 대한 마음을 확신하지 않았나 싶네요. 결혼에 대해 정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가 딱 30살이었는데요. 주위에서도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애 낳고 사는 걸 보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남편과의 미래를 그만 결정지어야 될 것 같다고 느끼게 되더군요. 결혼을 한다면 꼭 남편이랑 하고 싶었을 정도로 저는 다른 이성에 대한 가능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결혼 얘기를 슬쩍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남편이 큰 리액션과 함께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서 감히 결혼 욕심을 못 냈는데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하늘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 절대 못난 모습 안 보이도록 노력하는 남편이 될 거야. 남편은 며칠 뒤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시댁으로 결혼 인사갈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숙맥이라 평생 독거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며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저를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었고 갈 때마다 매번 자기 아들 거둬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이미 며느리 대접을 거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구 느낌 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합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분가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거처를 옮겨 서울 변두리로 집을 구했고 저도 서울로 급하게 직장을 구했죠. 그렇게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옮겨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각자 차가 있었지만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무단한 세단이었어요. 직장 주변으로 집을 구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울 아닙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무조건 차를 타야 했거든요. 이사 오고 한 반개월 정도는 당연히 그렇게 지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 않아? 지하철로 가면 50분은 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 안 피곤해? 나는 도무지 대중교통 이용할 엄두가 안 나던데. 서울은 지하철이 아니라 완전 지옥철이잖아. 힘들어도 좋아. 워낙 운동을 안 하니까 나는 생활 운동이 좀 필요해. 그렇게 출근하면 오히려 오전 근무 내내 생기가 돌아서 졸리지도 않아. 여보도 가끔 대중교통 이용해봐. 남편은 말 그대로 일집 하느라 운동을 못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데 그렇게 바로 이해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평소에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굳이 피곤한 짓을 자처하나 싶었지만 그럼에도 굳이 이해를 해야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체력 관리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제 직장은 남편 직장과 걸어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늘 점심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더 긴 제가 남편 회사 근처로 찾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건 굳이 서로 연락해서 약속 잡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지켜왔던 약속 같은 거였어요. 한두 번 그렇게 점심을 같이 보냈다 보니까 일부러 연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신혼이라서 고생해서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그득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남편 직장 근처로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와의 약속에서 지각을 한 날인데요. 한 5분 남편 회사 앞에 서 있어도 남편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별다른 연락도 없어서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때 뒤늦게 남편이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며 가까운 정식집으로 저를 얼른 데리고 갔죠. 자기야, 내일부턴 점심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이번에 공무원 합격률 낮았잖아. 신입들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사수가 모자라거든. 가르쳐야 될 게 많아서 당분간 점심도 회사에서 주는 끼니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렇게 바빠? 할 수 없지 뭐.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더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 차 타고 다녀. 아니면 내가 지하철 있는 데만이라도 태워다 줄게. 그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나저나 앞으로 야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 연락은 미리 해줄 건데 갑자기 야근 잡혀서 늦게 들어가더라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이번에 정부가 공무원들을 왕창 뽑는다고 기사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사수가 부족해서 끼니까지 겨우 챙겨 먹어야 될 정도로 시청이 바빠졌는지는 몰랐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 요구대로 한동안 남편 직장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동료들과 어울려서 함께 밥을 먹었죠. 한이쌤이 매일 남편이랑 점심 먹으러 가길래 인꼬 부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니깐요. 물론 신혼이라지만 어쩜 그렇게 깨가 쏟아진대요? 아니에요. 깨가 쏟아지긴요. 요즘은 남편이 너무 바빠서 얼굴 마주하기도 힘든걸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저는 결혼 추천하는 쪽입니다. 남편이랑 잘 맞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남편 직장까지 가서 밥을 먹는 바람에 제 직장에선 제 남편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도 아주 좋게 봐주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제 남편 이미지가 1등 남편감으로 상승했을 정도였어요. 내심 뿌듯했던 저는 주위에서 치켜 세워주는 덕에 더 결혼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남편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착해 빠져서 밀당은 무슨 여자한테 헌신밖에 못하는 남자인데도 역시 결혼 상대로는 이런 남자가 인기의 남편이 맞나 봐요. 그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내내 여직원들이 제 남편에게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진심이든 가식이든 제 남편을 칭찬해주는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 밥값을 제가 다 계산했었네요. 남편은 정말 예고했던 대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고부터 야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집에만 오면 기절을 하길 반복했습니다. 확실히 도시 외곽보다는 서울 일이 많기는 한가 봅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만에 남편은 발령 전보다 갈수록 피폐해져 갔어요. 여보, 저녁은 먹었어?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거 아니야? 저녁 차려줄게, 일어나봐. 옷도 벗고 자야지. 아니야, 먹었어. 여보 미안한데 나 먼저 잘게. 안 씻어서 같은 침대 쓰기 좀 그러니까 작은 방 가서 자야겠다. 미안해. 남편은 제가 항상 말을 걸면 먼저 자러 가기 바빴습니다. 야근을 하면서부터는 계속 씻지도 않고 작은 방에서 잤고 그 때문에 저희는 신혼 1년 만에 각방 신세가 되었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저와는 얼굴도 잘 마주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다가 마주쳐도 남편이 먼저 금방 눈길을 돌리며 피곤하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이라도 걸어서 같이 마주하는 시간이 오래 묶이게 될까봐 일부러 피하는 사람 같았죠. 남편이 피곤해서 그러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은 될 겁니다. 남편 회사에 신입들이 들어왔다고 한 지가 한 2,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남편은 여전히 야근이 많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신입사원 수가 많아서 그만큼 인수인계 기간도 긴 걸까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괜히 피곤한 사람 건드려서 예민하게 만드는 꼴이 될까봐 묻지도 못했어요.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그나마 제가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정이었습니다. 한날은 저희 회사 팀장님 돌잔치가 있었는데 친인척들 시간 맞추느라 금요일에 진행되는 바람에 출근한 저희들은 그날 오전 단체로 공짜 반차를 썼어요. 직원들 모두가 돌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회사에서 다 같이 모여서 걸어가기로 했고 돌잔치 장소는 제 남편 회사보다 조금 못 간 위치에 있었습니다. 돌잔치 주인공인 팀장님 딸을 보았는데 너무 천사 같고 예쁘더라고요. 팀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줘서 아이를 한번 안아볼 수 있거든요. 울지도 않고 얌전하게 안겨준 딸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2번, 3번을 더 안고 다녔습니다. 아이를 보니까 저도 애가 갖고 싶더라고요. 남편 회사 바쁜 게 좀 해결이 되면 아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당연히 평소 아이에 대한 계획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막상 직접 보니까 그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거 있죠. 당장 그 돌잔치에서 겪었던 감정을 남편에게 문자로 표현했는데 역시 남편은 바쁜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돌잔치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 잠깐 요깃거리 한다고 직원들이 대거 카페를 찾았는데 시청 근처에 카페가 많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자고 먼저 안내했어요. 하니쌤, 남편이랑 매번 점심시간 같이 보내셔서 이 근방 맛집을 잘 아나 봐요? 이런 상황에 또 짝이 없는 저만 쓸쓸함을 느끼네요. 아유, 짓궂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맛집이라고 할 건 따로 없고요. 다들 크로와상 좋아하시죠? 제가 자주 들렸던 곳이 있는데 맛이 참 대중적이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남편과 여러 번 방문했던 맛있는 빵집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발견한 의외의 맛집이었고 아직 입소문 타지 않은 곳이라서 거기 알바생과 사장님이 저와 남편을 알고 있기까지 했어요. 남편과 점심시간을 따로 보내면서부터는 발길이 끊겼던 곳이기에 저 또한 그곳을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역시 3개월 정도는 되었을 때네요. 빵집에 들어간 뒤 제가 쏠 테니까 직원들한테 고르라고 하고 저는 간만에 보는 사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역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사장님 표정이 불편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장기 알바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인사에 늘 미소로 답하던 사람들이 어색한 얼굴로 서로를 눈치 보더라고요. 하니씨,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안 왔나 봐요? 요즘 왜 남편이랑 같이 안 와요? 혹시 둘 사이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사장님도 무슨 그런 농담을. 저희 아직 신혼이에요. 문제 생길 게 있을 리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요새 신입사원 사수 노릇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별 오해를 다 만들어드렸네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한희 씨한테 더더욱 알려줘야겠네요. 보니까 한희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장사치라지만 손님을 잃게 되더라도 마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은 3개월 동안 제가 빵집에 방문하기까지 기다렸다고 하면서 어떤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 속삭이는 목소리였는데요. 사장님 하는 말로는 남편이 이 빵집을 여러 번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남편도 여기 빵집 좋아했는데 바쁜 와중에도 생각나서 왔나 보네요. 자주 들렸으면 내 목도 좀 사올 것이지. 그건 좀 서운하네. 그게 아니라 웬 아가씨랑 같이 왔다니깐. 올 때마다 똑같은 아가씨던데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매일 저기 안쪽 자리에 앉아서는 둘이서 서슴없이 얼굴도 손대고 하던데 이건 그냥 선후배 관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체면을 생각해서 사장님이 끝까지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바람이란 소리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점점 심각하게 캐묻는 제 질문에 사장님은 자기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가씨가 또다시 방문하면 연락을 주겠다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빵집을 나왔는데 당시 들은 사실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여자를 잘 모르는 남편이 숙맥이라서 먼저 고백도 못하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제가 아는 남편의 이미지와 불륜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더 멍을 때렸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뜬금없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잖아요. 아무래도 당장 남편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물을지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일단 남 얼굴을 마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남편 회사로 방향을 꺾었어요. 여전히 점심시간이었는데 제가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이쪽으로 나오는 남편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행인인 척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옆에는 빵집 사장님 말대로 웬 아가씨가 남편 팔짱을 끼고 눈웃음을 치고 있었거든요. 당시 너무 놀라서 그 둘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남편은 아가씨를 데리고 빵집으로 들어갔고 바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희씨? 지금 한희씨 남편이 그 아가씨랑 같이 왔어요. 멀리 간 게 아니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덮치는 건 너무 섣부른 방법인가? 그렇잖아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봐버렸네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가까운 테이블에서 앉아서 녹음 좀 해주시고 사진 몇 장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런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죄송할 거 없다면서 흔쾌히 제 부탁을 수긍하셨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빵집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5분 단위로 끊어서 녹음 파일이 날라오더군요. 눌러보기 겁이 났지만 끝내 들어본 녹음 파일은 아주 가관인 내용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둘은 2-3달 정도 된 사이였더라고요. 그 기간은 남편이 제게 점심을 같이 못 먹을 것 같다고 얘기한 시기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빠서 집에 오면 기절하던 기간과도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기와도 일치했죠. 이 모든 건 남편이 평소 제가 알던 모습에서 돌변하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리입니다. 파일에서는 누가 들어도 불륜이라 오해할 만한 대화들이 잔뜩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영상 하나가 도착했는데 역시나 사장님이 보낸 거였어요. 영상에는 남편과 아가씨가 마주보고 앉은 상황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다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가씨를 챙겨 빵을 먹여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해서 알아낸 그 빵집에 다른 년을 데리고 가서 불륜짓 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여자한테 저런 행동도 할 줄 안다는 것 또한 몰랐습니다. 제 앞에선 쑥 먹이기만 하던 남편의 모습이 저 아가씨 앞에선 완전 늑대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보내고 남편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차를 내고 남편 회사를 다시 찾아왔고 남편 있는 부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주위 눈을 피해 점심시간이 되도록 화장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화장실로 여직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듣고 있던 녹음 내용을 종료하고 나중에 인화를 할 사진을 몇 장 정리하고 있는데 여직원들 무리 중 한 명이 저를 아는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몰라봤는데 그 여직원이 자기를 설명하는 순간 동기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은 완전 어색해져 버렸죠. 반갑게 인사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이 동기는 대학 다니다가 같은 동기들의 남자친구를 뺏었다는 이유로 소문이 쫙 나서 스스로 자퇴를 했던 친구입니다. 저랑은 지나가다 인사만 한 정도였죠. 자퇴하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 듣긴 했는데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그 동기는 넓은 서울에서 학교 때 친구를 보니까 나름 반가웠는지 신이 나서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하필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만난 게 좀 그렇지만 저도 그 인사에 적당히 대응해 주었죠.
웬일이니?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지? 나 여기 꽤 길게 다녔는데. 이제야 보네? 너도 여기서 일해?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야? 아, 난 여기 직원 아니야. 그냥 남편이 여기서 일해서 얼굴 보러 왔거든. 너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네. 공무원 준비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해냈구나. 대단하다. 난 또 너도 공무원 된 줄 알았어. 응, 나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왔어. 준비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야 신입으로 들어와서 적응하느라 바빠. 안부를 길게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닌지라 저희 대화는 어느 정도에서 뚝 끊겨버렸습니다. 동기도 저와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리 긴 대화는 잊지 못하고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죠. 점심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고 남편을 찾아 나섰는데 혹시라도 뒤에서 동기가 제 행동을 이상하게 볼까봐 저 멀리 있는 동기를 눈치 보며 남편의 부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론가 폴짝폴짝 뛰어가던 동기를 확인했고 그 순간 저는 곧장 걸음을 멈춰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숨어버렸어요. 그러곤 멍청하게 한 곳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름 아닌 동기가 제 남편과 팔짱을 끼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둘은 팔짱을 끼더니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잘못 봤다고 하기엔 제가 이미 남편과 동기의 얼굴을 너무 훤히 확인해버렸어요. 동기의 사근사근한 웃음을 보니까 그 순간 사장님이 보내줬던 영상 속 여자의 옆모습이 스쳐갔는데요. 저는 바로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 속 여자의 손목시계와 동기의 시계가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당장 그 둘을 뒤쫓아갔죠. 적나라한 사진을 몰래 더 찍었습니다. 역시나 둘은 불륜 사이였던 겁니다. 사실 빵집 사장님이 처음 언지를 줬을 때 이미 예상했던 그림이긴 합니다. 다만 10% 정도는 빵집 사장님이 잘못한 거라고 부정했는데 이젠 남편을 향한 마지막 신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희한한 건 여기 공직 사람들은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을 보고도 왜 가만 놔두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남편 부서에 들어가서 남편의 동료로 보이는 분 잡고 물어보니까 다들 남편이 결혼한 줄 모르고 있는 실정이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남편이 서울로 발령 오면서부터 총각인 척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둘 앞에 바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 이대로 허무하게 밝혀서 그 둘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머리를 굴렸습니다. 제가 복직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 직업을 가진 동기들이 많은데 그중 교정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상간녀를 기억하는 친구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적극적인 방법을 구색해 주더라고요. 친구는 교정시설에서 일하니까 사실 불륜보다 더 개념 없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는 주위에 깔린 사람들만 해도 다 법 관련, 범죄 관련 직업으로 판을 치고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당연히 검판사와 친분 있는 근무자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제 친구 남편이 교도관이란 사실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어요. 친구의 제안으로 저는 합의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끝까지 사이코 동기의 정체를 모른 척하는 걸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말하기를 이혼을 한 뒤에 상간녀를 소송하라고 했어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친구 덕분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이혼하고도 상간녀를 소송할 수 있고 이혼한 뒤에는 민사가 아닌 가사소송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위자료도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비가 2배로 들 수는 있대요. 하지만 친구가 그건 걱정하지 말라면서 변호사는 지인 찬스로 할인해 줄 테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믿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부턴 겁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친구 아니었다면 내내 벌벌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당시 상황이 누가 봐도 제가 더 유리했거든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저와 대면하길 피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레퍼토리였고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로 씻으려 했습니다. 당신 바람피지? 요즘 여자들이 참 예쁘장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큰 물에 있다 보면 눈이 돌아갈 만해. 그렇다고 신혼 1년 만에 그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제가 던지는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그제야 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보는 건지 황당해서 감격스럽더군요. 남편은 제 말에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무작정 길고 날며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말고는 만나본 여자가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부정행위를 숨기는 표정도 그렇게 티가 났지 뭡니까. 남편을 캐묻고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알아차려졌네요. 끝까지 모르는 척 하시겠다. 불륜을 저지르려면 연습이라도 좀 하고 시작하지 그랬어. 불륜도 꾼들이나 하는 짓이지. 당신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은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다고. 제가 영상과 녹음 증거를 남편에게 보여주고 빵집 사장님의 증언과 회사 찾아가서 찍었던 사진까지 밝히니까 결국 남편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비는 건 아니었어요. 어줍잖게 다른 작전을 펼쳤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완전 뻔뻔하게 어깨를 더 활짝 펴더라고요. 잘 됐네. 그래서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어. 솔직히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서울 오니까 자기보다 예쁜 사람 천지더라. 다가갈 용기 없는 나한테 예쁜 여자가 먼저 다가와 주는데 그걸 어느 남자가 거절해? 심지어 그 여자는 돈도 많아서 나한테 뚜껑 열리는 차도 사줬어. 아,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거짓말했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것까진 몰랐는데 알아서 남편이 말해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성격을 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을 밝혀버리면 조금이라도 주눅이 들 줄 알았어요.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짧은 사이 일이 뻔뻔하게 변해버렸다는 건 그 동기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입을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제 입장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동기에게 푹 빠지고 완전 길들여진다면 오히려 고맙죠. 왜냐면 동기 전현 부자 아니거든요. 대학 때도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은 이유가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동기가 꼬셔낸 남자는 고등학생 막 졸업하자마자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걸 보고 눈이 돌아버린 거죠. 잘 사는 집 아들 한번 잘 꼬셔서 인생 한번 펴보려고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까지 작정하고 꼬셨던 겁니다. 저 동기는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못생기고 돈 많은 스타일이에요. 제 남편이 부자는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빠른 승진을 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비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저 동기가 제 남편 수준 정도로 만족하는 이유는 자기 수준 또한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동기가 저보다 예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다 돌아볼 정도로 예쁜 건 또 아니었으니깐요. 그래봤자 불륜밖에 더 돼? 더러운 부정행위를 잘도 포장하네? 입 아프게 씨름하지 말고 깔끔히 정리하자. 당신 지금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잖아. 내가 비켜줘야 그 여자랑 제대로 시작해보지 않겠어? 정말 이혼해주는 거야? 생각보다 시원하게 해결해주네. 당신이 꼬투리 안 잡아주고 바로 이혼해주면 나야 고맙지. 다른 걸로 문제 삼을 건 아니지? 그럴 리가. 물론 처음엔 배신감 느꼈지.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인생이 짧지도 않은데 평생 여자 하나랑만 즐겨보는 건 당신 입장에서 뭔가 억울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 당신이 당신 인생에서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붙잡겠어. 그래. 당신이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인 줄은 몰랐네. 아니, 알고는 있었지. 그런데 보통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베풀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정말 고마워. 그렇잖아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 많이 했거든. 남편은 제가 너무 순순히 나오자 오히려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물론 그도 잠시였고 금세 저 몰래 베란다에 가서 동기와 통화를 하더군요. 얼마나 좋았으면 목소리 커진 줄도 모르고 하하호호 웃기까지 할까요?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괘씸한 남편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선 참아야 했어요.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었고 관할 법원을 나와 그 앞에서 전 남편이 된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 남편이 잘 지내라면서 악수를 먼저 권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감정을 숨겼을 뿐 절대 이혼까지 마음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오기 전까지는 보복할 마음밖에 없었는데 막상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전 남편과 사이좋게 악수를 나누는데 참 기분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만나서 많이 배웠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을 거야. 나한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두고 그간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제 자신이 숭 비참했습니다. 이럴 거면 나한테 헌신하는 태도를 보이시나 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과 맞잡은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끝인사로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내리쳤죠. 그런데 그건 알아야 돼. 당신이 날 내몰고 이러는 그 인연은 결국 떳떳해선 안 되는 관계라는 거. 절대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 한 번만 해도 세상 사람 손가락질 받는 그 짓을 2번, 3번 반복해서 불륜에 중독되는 일은 없길 바래. 참, 그렇게 이러는 결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국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돌아서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이건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이 아닌 그간 저런 사람 옆에서 히히덕거리며 행복해했던 저의 쪽팔린 과거 때문에 화가 나서였습니다. 갈라선 뒤 저는 길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둘이 결혼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의 결혼 소식을 듣기 전에 아이 소식을 먼저 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상간녀가 제 남편 잡으려고 아주 발악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때문에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은 친구로 남기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꼬박꼬박 문자를 남겨줘서 알았어요. 답장을 해준 적은 없지만 결혼 사실을 전달받기 위해서 아직 차단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젠 정말 제가 승기를 잡을 때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친구 도움을 통해 추천받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바로 상간녀 소송을 때렸습니다. 정확히 상간녀 쪽에서 소장을 받은 날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혼하고 나서도 제게 문자만 했지 전화는 한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급했으면 전화가 왔을까요? 당신 뭐야? 내가 받은 이거 상간녀 소송 맞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데? 우리 이혼했잖아. 그리고 이런 거 문제 삼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 사이좋게 이혼해놓고 왜 이래? 세상에 사이좋게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니? 당신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뭐 그래도 당신이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혼 도장 찍는 덕분에 편하게 소송했어. 상간녀 소송은 법이 그렇대. 내 앞길에 빨간 줄 생긴 것도 억울한데 돈은 받아야지 않겠어? 당신까지 왜 이래? 안 그래도 와이프 때문에 골치 아픈데. 와이프가 지금 시댁에서 얼마나 사고치는 줄 모르지? 알고 보니까 완전 빚쟁이더라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대? 신용 불량자 주제에 카드는 또 뭐 일이 많은지. 나 이렇게 돈 개념 해픈 여자 처음 봤어.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고. 전 남편은 제가 자기랑 이혼한 사이라는 것도 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속풀이를 엄청 하더라고요. 저를 원망하다가도 상간녀 욕하길 반복했는데요. 상간녀랑 이미 혼인신고는 해버렸고 애까지 생겨서 완전 발목 잡혔다고.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잠자코 듣던 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었어요.
상간녀 실체를 까발리기에 때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동기 중에 친구들 남친 뺏어 사귀는 성격 더러운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 소문이 어찌나 더러운지. 아직도 걔 얘기하면 다 사이코라 그래. 걔 결국 눈치만 보다가 자퇴까지 해버렸잖아. 그런데 그게 누군지 알아? 네가 날 버리고 선택한 그 여자야.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뭐라고? 뭐라는 거야? 갑자기 당신 동기 얘기를 왜 해? 우리 집 지금 엄청 힘들다니까? 소송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역시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듣네. 내가 여자 다루는 법만 알려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자 보는 눈까지 길러줬다면 당신이 어디 벌 받는 기분이겠어? 당신이 불륜 속여서 이혼한 것처럼 나도 당신 속여서 위자료 좀 많이 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신 제대로 덫에 걸렸다고. 제 말에 충격을 꽤 받은 건지 전 남편한테서 돌아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사이코랑 손잡고 지옥길 잘 걸으라고 응원해주며 끊어버렸네요. 바로 연이어 전 남편한테 다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뒤늦게 연속해서 오는 문자들을 보니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제발 자기 좀 도와달라고 빌더라고요.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제가 뭐하러 재활용도 안 되는 남자를 거두겠냐고 답장해준 뒤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불륜 남녀 둘을 이렇게 망가뜨리기까지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한테 복수한다는 것도 에너지 소비가 굉장한 일이란 걸 알았어요. 둘을 콕 깨지도록 만들어주는 덕에 속은 시원했지만 마냥 기쁘진 않더라고요. 겨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닌데 꼭 저를 지키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생의 한 부분이 도려내지는 바람에 생긴 공허함 때문이겠죠. 현재는 시간이 차차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자 계획 중에 있어요. 우선 친구 덕분에 거하게 받은 위자료로 변호사님과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웃만으로도 정신이 그렇게나 흔들리는데 금전적 손해까지 봤다면 얼마나 더 억울했겠습니까? 그나마 친구 덕분에 다시 사회에 재기할 의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아직 30대라는 것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산이라 생각하고요. 저를 지키고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혼 후의 삶이 더 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현재도 물론 앞으로도 늘 노력하고 가꾸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혼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은 절대 흉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다들 아픔이 클수록 더 단단해질 거란 걸 믿으시고 희망만 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마음가짐 굳세게 먹길 바래요. 감사합니다.